낭독 바로 스타트. 이튿날부터 경찰이 병실을 드나들었다. 탈선 사고에 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대답하기 곤란했다. 의식이 돌아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병실 한쪽에 내 책가방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신음이 절로 새어 나올 만큼 가슴 아픈 갈비뼈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내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을 열자 노란색 손수건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소중한 물건인가? 지퍼가 달린 봉지 안에 들어있었다. 봉지를 손에 쥐고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쳤다. 머릿속에 선사태가 일어난 것만 같이 뚜렷한 윤곽이 기억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목덜미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다. 마개를 뽑은 욕조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떠오른 기억의 파편들이 잽싸게 하나로 이어졌다. 다카코 누나. 내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날 나는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고 있었다.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했다. 다카코 누나 옆에 가서 선 순간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사한 걸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초조에 미칠 것 같아서 병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로 손을 뻗었다. 청바지로 갈아입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얘, 너 어디 가니? 막아서는 간호소를 뿌리치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누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병원은 입원 중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갈 곳은 한 군데뿐이다. 거길 찾아가면 다카코 누나가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사고로 가마쿠라선 열차 운행이 중지되어 다른 열차를 타고 도쿄 방면으로 우회해서 에노우라에 도착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길을 지나 아동센터까지 힘껏 달렸다. 유타! 유타가 아동센터 뒤편의 공원 벤치를 혼자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선 유타는 3년 전보다 키가 조금 자라 있었다. 유타, 나 기억나? 예전에 여기 같이 다녔는데. 내가 묻자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목청을 도두어. 지난번에 사고 날 열차에 너네 누나도 타고 있었지? 누나는 괜찮아? 잘 지내? 하며 잇따라 질문을 퍼부었다. 죽었어. 뭐? 다카코 누나는 사고 나서 죽었어. 오직 유타의 얼굴만이 내 눈동자에 박힌 채 나머지는 모조리 사라졌다. 거짓말. 믿기지 않아서 두 손으로 유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유타의 눈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의 양을 보고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다. 유타는 코를 훌쩍이면서 사고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다카코 누나가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차량째 산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누나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누나는 봄부터 간호학교에 다닐 예정이었어. 다카코 누나가 초등학생일 때 병으로 누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카코 누나는 간호사를 지망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한 이유도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유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라 대꾸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그 자리에 선 채 꿈쩍도 하지 못했다. 갈비뼈 골절이 완치되어 4월 말에 퇴원했다. 학교에 가자 탈선 사고에서 살아남은 나를 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흘끔거렸다. 고등학교 입학이 남들보다 늦어진 탓에 나는 학급 분위기에 쉽게 녹아들지 못했다. 야, 반점, 너 진짜 아군이 센 놈이구나. 교실 뒤쪽에서 다가온 한 녀석이 내 오른쪽 뺨에 거즈를 잡아댔다. 이따위 반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게이고였다. 게이고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고 지질이 운도 없게 같은 반까지 됐다. 게이고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다. 앞으로도 용돈 잘 부탁한다. 놀리듯 툭 내뱉더니 머리를 탁 쳤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반에서 왕따가 되었다. 나는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 험난한 골짜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아슬한 낭떠러지 아래로는 좁은 강이 흘렀다.
장난감을 포장하듯 물줄기를 가로지른 열차의 차량을 파란색 시트가 감싸고 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카쿠 누나가 눈을 감은 낭떠러지를 찾아갔다. 미나미 카마쿠라 역에서 낭떠러지까지 걸어서 30분 남짓 걸렸다. 낭떠러지 앞에는 꽃다발이 여럿 놓여 있었다. 유족들이 현아하러 왔겠구나. 사고의 충격을 말해주듯 낭떠러지 주위에 쳐넣은 울타리가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 데가 열차가 들이받은 부위겠지. 낭떠러지 앞에서 손바닥을 맞대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오르막을 올라왔다. 내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모으고 나서 내게 물었다. 넌 누가 돌아가셨니? 천천히 일어선 여자가 나는 히구치 도모코라고 해 라며 이름을 밝혔다. 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어. 히구치가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고 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여자의 솔직한 태도에 나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다. 머뭇거리느라 좋아하던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고 고백하려던 순간 열차가 탈선했다고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여자는 비웃지 않았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처럼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는 그래 그래 하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만약 그 사람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솔직하게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자 히구치 씨가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중에 니시유기야마 역에 가면 유키오라는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심야의 가마쿠라선 선로를 달리는 유령 열차가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사고가 일어난 열차를 탈 수 있다고도 했다. 표정을 보니 농담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진심이 담긴 위로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섰다. 무엇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카코 누나를 만나고 싶었다. 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 넌 그 여자애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간절한 눈빛으로 망설임 없이 말하는 히구치 씨를 보자 다카코 누나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나는 오늘 밤 유키오라는 유령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한밤중의 승강장은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했다. 승강장 벽시계가 내는 미세한 초침 소리마저 고스란히 들렸다. 그때 승강장 안쪽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셀러복을 입은 키 큰 여자가 걸어와 내 앞에 멈춰섰다. 당신이 유키오 씨예요? 그래, 유령이지만 잘 부탁해. 퉁명스레 내뱉는 유키오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머물렀다. 유령이라고 해서 좀 더 소름 끼치게 생겼을 줄 알았더니 외모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 몸이 투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카코 누나와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찾아오더니 대단히 드문 케이스네. 진짜 유령 열차가 타고 달리는 거 맞아요? 내가 서둘러 본론을 꺼내자 유키오는 성격이 급하네. 하하. 하며 웃었다. 그때 드러난 유키오의 하얀 치아가 반짝였다. 진짜라며 유키오가 턱짓으로 가리킨 방향에서 반토막한 열차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깜짝 놀라 심장이 고동쳤다. 바로 코앞에 멈춰선 열차 안에는 승객이 많이 타고 있었다. 평소 승강장에 서 있을 때처럼 열차 안에서 승객들의 말소리도 흘러나왔다. 이게 그날 사고 난 그 열차야. 유키오는 팔짱을 끼고 익숙한 솜씨로 설명해줬다. 이 유령 열차는 탈선 사고로 가슴에 맺힌 게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고 했다. 또 이 열차에 타면 툭 죽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어제 히구치 씨에게 들었던 그대로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을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유키오는 내가 질문할 걸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다만 하고 입을 떼더니 유령 열차에 타기 위한 4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하나,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서만 열차를 탈 수 있다. 둘,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셋. 열차가 니시유기야마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넷.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만일 열차가 탈선하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한다면 원래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유키오가 말한 규칙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이 미나미 카마쿠라 역 방면에서 들려온 엄청난 충격음이 귓전을 때렸다. 유키오가 선로 너머를 쳐다보면서 니시 유기야마 역을 통과하면 너도 저렇게 돼 라고 경고했다. 유령열차의 차체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머지않아 열차가 하늘로 올라갈 테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서두르는 게 좋아. 한밤중에 피해자가 탑승했던 역으로 가면 방금 본 열차가 나타날 거야. 그럼.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획 사라졌다. 캄캄한 승강장은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점자블록 바깥쪽에 서서 열차가 사라져간 방향을 멀거니 지켜보았다. 방금 지나간 열차에 다카코 누나가 타고 있다. 그런 생각에 빠져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까만 어둠이 승강장 일대를 둘러쌌다. 갈라진 구름 틈새로 달이 얼굴을 내비치며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돌연 어둠이 녹고 햇빛이 주위를 휘감았다. 사고가 발생했던 날 에노우라 역의 그 아침 풍경이었다. 유가와라 방면에서 반투명한 열차가 접근해왔다. 열차가 에노우라 역 승강장에 서는 순간 머리카락을 뒤에서 하나로 묶은 다카코 누나가 쟁걸음을 걸으며 개찰구로 들어섰다. 그대로 열차의 세 번째 칸에 뛰어들더니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 휴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항상 그랬듯이 열차의 두 번째 칸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니시유기야마 역에 도착하기까지 50분도 채 남지 않았다. 1분 1초가 아까울 때였지만 내게는 다카코 누나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잠시 후 열차가 오다와라 조마의 역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감색 배낭을 맨 남자가 들어왔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남자가 4인석 창가 자리에 앉는 것까지 확인했다. 나는 온몸으로 탄식했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제발 타지 말라고 속으로 빌었는데 그 남자가 오고야 말았다. 어젯밤 니시유기야마 역에 나타났던 유령 열차 안에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남자는 그날 나와 얘기를 나눈 다음 사고로 사망했다.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좌석 옆에 서서 인사를 건네자 남자가 응 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까딱한 다음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나눴던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인사부터 하는 건 영 이상할 테지. 남자가 수상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꼭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그녀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내 등을 떠밀어준 셈이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러 가요. 고개를 들고 쑥스럽게 말하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쓱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물론 그는 자기가 사고로 곧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마주 잡은 그의 손은 마치 나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진 않거든요. 단호하게 말하자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비로소 그는 아쉬워하며 내 손을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아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곧장 연결 통로 문에 손을 올렸다. 나는 지금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중학교 3년 내내 이 교복을 입고 다카코 누나를 지켜보았다. 고백하려면 이 옷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았다. 세 번째 칸으로 자리를 옮기자 바로 코앞에 다카코 누나의 옆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날처럼 손잡이를 잡고 문고본을 읽고 있었다.
다카코 누나를 실제로 보니 잠깐 망설여졌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그런 망설임을 단숨에 떨쳐낼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누나 옆에 섰다. 저기, 용기를 쥐어 짜냈건만 목소리가 떨렸다. 책을 덮은 다카코 누나가 천천히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5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누나와 눈이 마주쳤다. 정면에서 다카코 누나를 똑바로 본 건 우산을 같이 쓰고 집으로 갔을 때가 유일하다. 막상 고백하려는 상대가 앞에 있자 목구멍이 조여들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내가 긴장한 걸 알아차렸는지 나를 안심하려는 듯이 눈가에 미소를 담았다. 같이 가자. 우산 속으로 들어와. 지금 다카코 누나의 얼굴에 띈 미소는 그날 내게 말을 걸어주었을 때와 똑같았다.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그 미소를 보자 입을 뗄 용기가 생겼다. 저기, 나는 생각나. 내가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다카코 누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비 오던 날에 같이 가던. 그애 맞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둥글게 휘어진 눈으로 다카코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과 다르지 않는 커다란 눈동자. 그런데 나를 빤히 바라보던 누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카코 누나가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치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았다. 화제를 돌리려고 이제 학교 가? 라고 물어왔다. 네, 오늘 늦잠을 자버려서 그만. 창피한 듯 말하자 다카코 누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하 소리내 웃었다. 실은 나도 깜빡 늦잠 잤어. 오늘 졸업식 예행 연습이 있는 날인데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특집 방송을 틀어줘서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었거든. 나도요. 웃으며 대답하자 다카코 누나가 너도 그랬구나 하며 눈을 반짝거렸다. 둘 다 손잡이에 매달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에 열을 올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애니메이션 말고 책도 좋아해. 나도요. 이런 전개가 펼쳐지길 꿈꾸며 열차 옆칸에서 다카코 누나가 읽던 책을 나도 따라 읽었다.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뛸 듯이 기뻤다. 즐거웠다. 정말 행복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다카코 누나와 같이 있으려니 자칫 실수라도 해서 미움을 사면 어쩌나 싶은 다른 의미의 긴장감이 생겨났다. 내 이야기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말을 꺼내기 전에 일일이 확인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나를 얽어매는 감정마저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니시유기야마 역이 가까워지면서 차창 너머의 경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니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행복한 한때가 곧 끝나려 한다. 앞으로 30분 후면 다카코 누나는 사고를 당한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감정이 커질수록 이별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이러한 현실을 깨달은 순간 내 입에서는 더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창밖으로 지가사키 해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짜 아름다운 바다야. 다카코 누나가 왠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눈동자에 스며들 것 같은 시파라한 바다에 우리의 시선이 닿았다. 바다는 새하얀 모래사장과 대조를 이루어 아름다웠다. 지난 3년 동안 각자 서 있던 자리는 달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이 해변을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여자와 손을 맞잡고 거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일정하게 밀려왔다 돌아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기억에 담긴 서랍이 하나씩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역 앞에 서서 다카코 누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일.
누나와 같은 열차칸에 올라 근처에 놓인 손잡이를 잡았던 일. 카페 밖에서 누나를 훔쳐봤던 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굴을 가리고 들킬까봐 누나 앞으로 내달렸던 일. 길에서 다카코 누나와 닮은 여자를 보고 따라갔던 일. 건널목 건너편에서 누나를 봤던 일. 그리고 폭우 속에서 누나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나란히 걸었던 일. 기나긴 싸움의 끝이 다가올수록 고백하지 않고 이대로 끝을 맺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발동했다. 그런데 시선을 빼앗은 푸른 바다가 내 입을 열게 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손잡이를 놓고 다카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우산을 씌워줬던 날 나는 죽을 생각이었어요.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은 이혼했고 같이 사는 아빠는 바빠서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지금 거즈로 가렸지만 내 오른뺨에는 커다란 반점이 있어요. 키도 작아서 늘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던 그날 당신이 그런 내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때 당신이 준 도넛의 맛을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의 나에게 계속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도넛 상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나는 누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뒷말을 이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줄곧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열차 옆칸에서 당신을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 거렸지만요. 길에서 당신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곧바로 얼굴을 들고 말을 쏟아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과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눈빛에 담아 전했다. 돌고 돌아 만난 것을. 말을 끝내고 나서도 한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진지한 얼굴로 가만히 듣고 있던 다카코 누나가 마침내 작게 숨을 토해냈다. 고마워. 고마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맙다는 말을 되뇌던 누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 왜 눈물이 나지? 남자에게 처음으로 고백받아서 그런가? 울음을 감추려는 듯이 그녀의 말이 연달아 이어졌다. 아니면 하고 다시 입을 떼더니 손가락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네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워서 눈만 연시 깜빡거렸다. 다카코 누나의 눈가가 아직 젖은 것을 보고 비스듬히 메고 있던 가방에서 노란색 손수건을 꺼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내게 빌려준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을 건네자 다카코 누나가 그건 네가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 라며 도로 밀어냈다. 그러고는 이건 거짓 없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 라며 전제를 깔고 말했다. 나는 방금 네가 좋아졌어. 다시 말할게. 나는 가즈유키를 좋아합니다.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머릿속이 텅 비었다.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머리가 혼란스러워 이 상황에서 달아나고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슬슬 올라왔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다카코 누나는 내게 미소를 건넨 다음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길게 이어진 해변을 내다보며 나는 옆으로 팔을 뻗어 누나의 왼손을 잡았다. 그녀는 부끄러운지 뺨을 붉게 물들이면서도 내 손을 꼭 마주쥐었다. 지가사키 해안을 바라보는 내내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푸른 바다 위에서 빛 알갱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유령열차에 올랐던 다음 날
다카코 누나가 눈을 감은 낭떠러지를 찾아갔다. 길가에 장미꽃 다발을 내려놓았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허리를 굽히고 손을 모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갈 생각이다. 내 방 서랍에 오늘 아침에 쓴 유서를 넣어두고 왔다. 이왕이면 다카코 누나와 같은 장소에서 죽고 싶었다. 낭떠러지를 둘러싼 울타리 아래로 뛰어내리려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실례지만 혹시 탈선 사고로 누군가를 잃었니? 길가에 서서 낭떠러지를 아래를 보고 있던 중년 남자가 어, 이쪽으로 다가왔다.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구나. 무례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 남자는 사과하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실은 나도 탈선한 열차에 타고 있었어. 그러셨군요. 끔찍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나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살았지. 그런데 말이다. 사실 그 열차에는 아주 용감한 여학생이 타고 있었어.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탈선한 새 열차의 세 번째 칸에 타고 있었단다. 선로를 벗어난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운 좋게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 밖에서 세 번째 칸에 혼자 남은 여학생에게 손을 뻗었더니 그 여학생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 애를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입고 있는 교복을 보아하니 여고생 같았는데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덩치가 작은 남자애를 안아 올리더니 그 애를 나에게 맡겼어. 내가 남자애를 받아 들자마자 차량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전율 비슷한 것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 남자애는 어떤 애였나요? 가르쳐 주세요. 여자가 구한 애는 어떤 애였나요? 하며 다그쳐 물었다. 나도 다친 데다 경황이 없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난다만. 남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오른쪽 뺨에 커다란 밤점이 있었어. 가슴이 철렁했다. 숨이 멎은 채 고장난 메트로놈처럼 맥박이 빠르게 요동쳤다. 돌연 누가 내 머리를 뒤흔드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단편적인 기억이 맥락 없이 뒤죽박죽 흘러나왔다. 전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플래시백처럼 전개되는 이 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옆으로 넘어지는 열차의 차량,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곧골아지는 사람, 계곡에 우뚝 쏟은 절벽. 그것들이 뒤섞이더니 이어서 누가 나를 안아 올렸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뇌리에 뚜렷이 떠올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여자, 그 여자가 외쳤다. 이 아이를, 가즈유키를 먼저 구해주세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동시에 뇌리를 스친 단어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이질감과 함께 어젯밤 유령 열차에서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방금 네가 좋아졌어. 다시 말할게. 나는 가즈유키를 좋아합니다. 나는 다카코 누나 앞에서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같이 우산을 쓰고 걸었을 때도 이름을 묻지 않아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날 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달달 외울 정도로 기억하기에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어젯밤 유령 열차에서도 누나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다카코 누나가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한 가지 짐작가는 일이 떠올랐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카코 누나 앞에서 도망쳤을 때 아빠가 거기 있었다. 아빠가 뒤에서 가즈유키! 가즈유키! 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므로 예상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그 일을 계기로 다카코 누나가 나를 알아본 것이다.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달려가던 애가 비가 내리던 날 같이 걸었던 그 초등학생이라고. 이전에 딱 한 번 열차에서 누나가 내가 타고 있던 칸을 쳐다본 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나서 다카코 누나는 내가 열차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탈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구했던 게 아닐까. 이번에도 그녀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잇따라 떠오른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말을 잃었다.
나는 풀썩 무릎이 꺾였고 귓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